사상 최대 경상흑자인데 환율 최악, 위험한 기현상.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기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어제 환율은 전날보다 9.4원 오른 1,539.1원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7여 년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지난달 15일 1,500원 선을 넘은 뒤 1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최장기간이다. 올해 1에서 4월 경상수지 흑자는 1,026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렇게 달러를 많이 버는데도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중동전쟁 불안으로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올 들어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110조 원 넘게 순매도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경상수지 흑자로 번 달러의 70%가 외국인 순매도로 빠져나간 셈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재투자하려고 쌓아두는 것도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이 해외 현지 투자를 늘린 영향도 있지만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친노조 정책이 국내 투자를 가로막은 측면도 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한다. 과거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국가 부도 위기가 고조돼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졌지만 지금은 위기감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환율은 방심해선 안 된다는 신호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악순환을 낳고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환율 상승의 혜택은 일부 수출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고환율의 비용은 모든 국민이 나눠지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 역시 고환율 부작용이다. 정부는 고환율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환율 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재정 확장은 신중해야 한다. 수입 물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으로 번지지 않게 물가를 관리하고 다가올 금리 인상이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마침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총선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았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매수 사이드카 롤러코스터. 현기증 난다. 9,000피 턱 밑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5일 5.54% 급락하며 8,160선까지 미끄러졌다. 미국 반도체 칩 제조사 브로드컴의 실적 부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까지 덮친 여파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러다 증시가 급등락에 베팅하는 투기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 말보다 2배가량 오르긴 했지만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장세다. 이날을 들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반면 매수 사이드카 또한 지금까지 11번 발동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8년 연간 기록에 벌써 근접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장치다. 지금 증시 주변에 과도한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넘쳐난다. 외국인들은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매도세 원달러 환율은 9.4원 급등한 1539.1원에 마감했다. 연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운다. 장중엔 1550원까지 위협했다. 외국인 주식 매도, 환율 상승, 매도세 확산의 악순환이다. 40조 원에 육박하는 신용융자 잔고, 개별 종목 레버리지 투자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화약고다.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포모 심리로 후발 투자자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추격 매수가 증가하면 변동성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극단적 쏠림은 이날처럼 충격 하나에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게 만든다.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방한 소식 하나에 연이틀 상한가를 치다가 급락세로 돌아서는 것만 봐도 정상이 아니다. 증시가 안정적 우상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초 체력에 비해 과속을 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정부는 증시 부양만 부채질할 것이 아니라 투기적 거래를 최소화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 무효 108만 표 나온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 시작해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 108만 8,403표가 나왔다. 이번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 4,300표의 2배가 넘는다.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90만 3,249표였던 것과 비교해도 많다. 교육감 선거는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인데 이번엔 후보 난립과 정책 대결 실종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했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16개 시도에서 총 5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서울에서 단일화 실패로 역대 최다인 8명이 출마하는 등 후보 난립이 심했다. 너도 나도 지역교육을 책임지겠다면서도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했던 혁신학교나 무상교육 같은 교육정책 경쟁은 없었다. 대신 낮은 인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교육과 무관한 정치 공세, 네거티브 선전과 고소 고발전, 선심성 현금 지원 공약 등이 난무했다. 일부 보수 후보자들은 지지자 결집을 노리고 성소수자 혐오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가장 비교육적인 모습으로 얼룩졌다. 그 결과 이번 교육감 선거의 무효 투표율은 4% 수준에 이르렀다. 같은 날 치러진 시도지사 선거 무효 투표율의 2.5배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선자 16명 중 12명이 50% 이하 득표율로 당선되는 등 대표성 문제도 두드러졌다. 가장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오석진 대전교육감의 득표율은 27.5%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 다른 별도의 검증 절차도 없어 1년 무당적, 3년 교육 경력을 충족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탓에 무자격자가 걸러지지 않고 유권자 관심도 떨어진다.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정작 후보들은 서로 진짜 진보 후보, 진짜 보수 후보를 내세우며 정당에 기댄 선거운동을 펼치는 부조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10년 6월 2일 첫 전국 동시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래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교육감 선거 무용론이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주가 되고 교육감이 하위 파트너가 되는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시도지사 선거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이후에도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교육행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시도지사 선거와 독립된 교육감 직선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거치며 그 선출 방식은 보완과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가 교육감 후보 경선을 관리하거나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작은 개선책부터 정당 추천제나 교육장 직선제 같은 근본적 대안까지 다양한 방안을 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주목도가 낮지만 중요성은 그에 못지않다. 16개 시도교육감은 지역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 95조 원에 이르는 교육 예산과 50여만 명 교사 및 7만여 명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학령 인구 감소, 교육 격차 심화, 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할 교육정책 발굴도 시급하다. 이런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교육 철학, 정책을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국회, 정부 등 책임있는 주체들이 높아진 선거제도 개편 여론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4년 뒤 선거 때 또다시 깜깜이 선거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진핑 방북, 한반도 평화에 기여토록 외교 대응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에서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5일 발표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며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베이징 방문 이후 9개월 만의 정상회담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정세를 논의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 이후 외교정책 방향과 새로운 북중 협력이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한과 러시아와 군사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이 올해 첫 해외 방문국으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을 중국 중심의 궤도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행보의 의미를 띈다. 북한의 러시아 쏠림 현상을 교정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이번 방북의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은 두만강 하류 수로 이용권과 동해 진출권 확보, 북중 접경 지역 개발 등 양국의 협력 과제들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수건 과제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두만강 협력은 북중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협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이번 방중을 통해 북중러 삼각협력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 비핵화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 것인가에 있다. 지난달 4에서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의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가 논의된 바 있으나 20일 중러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언급 없이 대북 제재 반대가 발표됐다. 중국은 최근 들어 비핵화를 공개 거론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의 핵 보유 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접 핵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시 주석 방북 발표 직전
북한이 새로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일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이 종전의 2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부각했다. 북중 정상회담에 비핵화 의제가 오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중 경쟁에 더해 북중 간 전략적 접근, 북중러의 결속 가능성 등 시 주석의 방북은 동북아의 미래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의제들을 동반한다. 시 주석의 방북에서 중국이 두만강 하구를 거쳐 동해로 진출하는 루트를 확보할 경우 동북아 질서에 작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과 북중 관계 변화에 대한 정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